1차에서는 개론하고 민법 둘 다 잘하시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만 잘하셔도 돼요. 근데 개론은 사실 실제 시험장 가서 내가 1년 내내 수업을 들었는데 40여 밑으로 떨어져서 꽈락을 맞아서 떨어졌다.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개론 가지고 뒤통수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민법은 뒤통수를 매우 심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뭐 아니면 막판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 볼 때 70점, 80점 맞았던 분이 실제 시험장 가서 50점 막 이렇게 맞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 민법은. 그러니까 난이도 편차가 큰 거죠. 근데 개론은 어차피 쉽게 내도 쉬웠는지를 몰라. 어렵게 내도 어려웠는지를 몰라요. 시험 보고 나와서 민법 시험 어땠어요? 아니 뭐 민법 시험 어땠어요? 그러면 아 진짜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개론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관심도 없어. 민법에 관심 있지. 그래서 개론은 쉽게 내도 50점? 아니, 그러니까 작년처럼 쉽게 내면 그때는 좀 이제 본인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풀면서 그 지문들의 작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였냐면 어려운 지문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답이 아예 자기가 손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다 골라내기는 정말 쉬웠어요. 그러니까 5개 지문을 읽으면서 5개 다 아는 건 아닌데 답이 명확하게 눈에 띄니까 되게 쉽다라고 느끼고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쉽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고만고만하게, 그러니까 작년은 워낙 쉽게 냈던 거니까 그렇고 고만고만하게 내는 거는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도 마찬가지고 실제 시험 보러 가셔서도 마찬가지인데 민법이 중요하지 사실은 개론은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잘못하면 뒤통수 맞을 우려가 있으니까 막판까지 놓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고 개론은 어느 정도 실력이 붙었다 싶으면 손 떼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 실력이 줄지 않아요. 점수 절대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개론 가지고 뒤통수 맞을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뭐 실제 시험장 가서 40점 밑으로 맞던데요. 개인적으로 한번 면담을 드릴게요. 그거는 저한테 연락하세요. 시험 끝나고 났는데 나 꽈락 맞았어요. 그러면 전화를 한번 주세요. 제가 밥을 한번 사드리면서 인생 상담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요. 이 내용들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시험 보는 문제들 보면 우리가 배우는 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던 거예요. 다 배우셨던 건데 문제는 뭐예요? 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올해도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학개론에서 40점 밑으로 꽈락을 맞으셨다라고 한다면 인생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이거는 뭐, 학개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래서 드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한테 학개론 모의고사 갖다 주고 풀어보라고 하세요. 나보다 더 많이 맞아. 공부했던 분보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풀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보면 30점 맞거든요. 공부하고 보면 20점 맞아요.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서 개론은 사실 40점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실제 시험 보자 가셔서. 그러니까 개론한테 뒤통수 맞을 일은 없거든요. 근데 민법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민법 위주로 많이 하세요. 민법 위주로. 그래서 얼마나 좋아. 민법 선생님이 토요일 날마다 오셔갖고 수업해 주시니까. 저는 패죽여도 못합니다. 집에서 토요일 날 나 특강 할게 그러면 때려치라고 그래요. 때려쳐라. 그냥 애나 봐라 이래요. 그래서 애 볼 수는 없으니까. 305페이지 보겠습니다. 애가 클 때까지는 토요일 날 나가지 말래요. 특강하는 것도 그래서 특강 날짜 잡힌 것 같던데 5월 며칠 날 한다고 하시던데 다른 학원 다음 주부터 이제 특강이 계속 다른 학원들이 돌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는 데도 있고 뭐 일요일 날 2번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래서 계속 특강이 도니까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2주는 집에 못 들어가고 주말에 집에 없고 그다음에 뭐 5월 달도 마찬가지고 한 6월 달까지는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거의 뭐 특강으로 뱅뱅 도니까 약속을 한 게 그거예요. 애 낳고 나서 약속한 게 특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안 하면 좋긴 한데 그렇다고 또 할 건 해야죠. 그래서 주말 특강만 하는데
토요일 날 따로 저는 그 누구지? 민열 교수님처럼 그렇게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민열 교수님한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해요. 개론은 뭐 어차피 다 싫어하니까 민법이라도 열심히 하셔야죠. 305페이지 조세정책 보겠습니다. 조세정책. 두 가지만 공부하세요. 조세정책도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일단 그 305페이지는 조세의 기능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가끔 나와요. 조세의 기능. 그 다음에 306페이지 가시면 02번에 달려있는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는 거 일단 개념부터 잡으셔야 돼요. 조세 전가와 귀착. 그래서 1번의 조세 부담의 전가란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이 세금을 부과당한 사람이 전부 다 이 세금을 부담한다? 이 두 개가 언제나 일치한다?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세정책 가끔 보면서 웃긴 게 재산세가 부과됐대요. 그러면 이 집이 이 재산세 부과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럼 이 아파트에 집주인이 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우리가 배우는 대상에서 빠져요. 왜냐면 당연히 이 세금을 아파트 주인한테 부과했으면 거기 살고 있는 그 주인이 내야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얘기랑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재산세가 부과됐을 때 문제되는 건 이 재산세가 부과된 아파트가 뭐일 때? 임대주택이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과한 거예요? 임차인이 뭔 죄가 있어서 세금을 내? 임차인은 집도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 임대인한테. 전화 한번 드려야겠구만, 세금님한테. 재산세가 임차인한테 부과된대요. 그러면 기절하시겠다. 근데 이 세금을 임대인이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떠넘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과당한 사람과 부담해야 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걸 조세의 전가라고 불러요. 전가. 그래서 조세 전가란 조세가 부과됐을 때 경제주체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다는 거예요. 이걸 조세의 전가. 그래서 이런 게 재산세가 인상이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가서 뭐예요? 야, 세금 올랐으니까 우리 임대료 좀 더 내자. 그래서 임대료를 어떻게 한다? 높입니다. 싫으면 나가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그 임대료 오른 만큼 뭘 부담해야 돼요? 세금을 부담해야 되죠. 이런 게 조세의 전가. 그럼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조세가 전가되면 이 부과된 세금이 임대인도 부담하고 임차인도 부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뭐란다? 조세의 귀착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조세 전가라는 건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남한테 떠넘기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둘로 느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금을 누가 얼만큼씩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의 귀착. 두 개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하실 건 뭐냐면 그 밑에 양가를 2번에 조세 부과의 효과라고 되어 있는 게 공부하실 건데, 이렇게 세금이 누구한테 얼만큼 부담되느냐를 뭐라 불러요? 조세의 귀착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조세 귀착의 크기를 판단하셔야 돼요. 수요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세금을 더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념에서 기억번.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곡선과 공곡선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수요도 공급도 둘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 공급 둘 다 감소합니다. 감소.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세금을 깎아주면 수요 공급 둘 다 증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 공급 둘 다 감소.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막히면 아무 데도 안 돼요. 이게 정책론까지는.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의 수요곡선과 공곡선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 세금을 나눠서 부담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세금을 나눠 부담하는 걸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조세의 귀착. 그랬을 때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 그게 조세 귀착의 크기인 거죠. 그래서 그 조세 귀착의 크기가 뭐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그럼 우리가 배웠던 탄력성 중에 수요와 공급에 둘 다 있는 탄력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중에서
수요에도 있고 공급에도 있는 탄력성은 누구밖에 없어? 가격 탄력성밖에 없어요. 가격 탄력성. 탄력성 배웠던 게 몇 개예요? 탄력성 3개밖에 안 배웠어? 뻥치 4개 같은 소리 하겠네. 왜 점점 늘어? 한 10개 되겠다 그러면. 배웠던 탄력성 뭐였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가격 신축성. 이러니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의고사 점수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러면 5가지 탄력성 중에 수요에도 있고 공급에도 있었던 건 누구밖에 없어요? 가격 탄력성밖에 없어.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 할 때 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누굴 말한다? 가격 탄력성을 말해요. 가격 탄력성. 그래서 이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이 크기가 결정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탄력성의 크기를 판단할 때는 누구랑 비교했었다? 숫자. 1과 비교했습니다. 1.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그랬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탄력성의 크기를 1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끼리 비교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3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 2라고 해봐요. 그럼 둘 다 1보다 크니까 둘 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탄력성이 더 큰 거고 얘가 탄력성이 더 작은 거죠. 그러면 수요는 어떤 애고 탄력적인 애고 얘는 어떤 애요? 비탄력적인 애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1과 비교하는 탄력성은 절대적 탄력성이라는 거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끼리를 비교하면 이걸 절대적 탄력성이 아니라 상대적인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세 기착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크기를 비교하는 뭐에 의해서? 상대적 탄력성의 값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수요하고 공급을 비교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을.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서 수요와 공급 중에 비탄력적인 애가 있겠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엔 얘가 3이고 얘가 2면 누가 비탄력적인 애예요? 2가 비탄력적인 애예요. 2가. 그럼 이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돼. 이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중에 어떤 애가? 탄력적인 애가. 그럼 얘 중에서는 누구예요? 3이죠. 3. 수요. 그럼 얘는 세금을 어떻게 한다? 덜 부담해도 됩니다.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비탄력적일수록 더, 탄력적일수록 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가격 신축성 할 때 나왔던 비더탄들 문제죠. 그래서 가격 신축성에서 이거 비더탄들 설명하니까 막 웃어서 제가 뭐랬어? 또 나와.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게 요긴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세기차의 크기는 뭐로 판단하시라? 비더탄들. 근데 이걸 우리 책에서는 그 밑에 니은번에 말로 막 뭐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 옆에 307페이지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설명했죠. 그리고 그 밑에 그 그래프를 기억부터 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도 안 되니까 한 페이지 넘겨서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크기를 그래프 8개로 나눠서 다 설명하고 있죠.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밑에 기억부터 리을까지 말로 또 잔뜩 써놨죠. 그럼 우리는 딱 몇 글자를 알자는 거예요. 비더탄덜. 얼마나 쉬워. 그래프 못 그려도 돼요. 그냥 판단만 하실 수 있으면 돼. 그래서 뜻은 알아야죠.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탄력적인 애가 세금을 덜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왜 그러냐면 그 원리가 그 307페이지에 있는 그 그래프예요. 그러면 원래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 상에서 균형이 만들어지고 그때 균형가액과 그때 균형량이 있었을 때 이 수요자가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공급자가 임대인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재산세. 그럼 재산세는 누가 부담해야 돼? 원래는 임대인. 이제 알았죠, 이제.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이 세금 내야 되는 만큼 공급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을 줄인다고 배웠잖아요. 수요 공급 이론 배울 때. 수요와 공급을 둘 다 증가시키는 요인에 뭐 있어요? 세금의 감면. 그럼 세금이 부과되면 그만큼 자기 부담이 커지니까 공급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줄여. 그래서 공곡선이 어디로?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겠죠. 좌측으로. 그럼 여기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뭐가 올라? 가격 임대료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뭘 올린다고 그랬어요? 임대료를 올려서 임차인한테 세금을 떠넘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고 그때 균형량이 여기 있다면 요 가격 오르는 만큼이 누구한테 전가된 거예요? 임차인한테 전가된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이 누가 내는 세금이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에요. 원래는 누구한테 부과한 건데? 임대인한테. 그러면 원래 만약에 얘가 세금 부과되기 전이라면 공급량, 즉 균형량이 이만큼이면 원래 공곡선상에서는 가격이 이만큼만 돼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격을 이만큼까지 올린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금 내야 돼서. 그럼 세금 내는 것 중에 이만큼 누가 낸대? 임차인이 부담한대요. 그럼 요 나머지만 누가 부담하면 돼요? 임대인. 그래서 이게 임대인이 부담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부담하는 크기와 임대인이 부담하는 크기가 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처럼 임차인의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만큼을 부담하는데 만약에 임차인의 수요곡선이 보다 완만해집니다. 이게 수요곡선이에요. 그럼 이렇게 완만해진 건 탄력적이 된 거예요? 비탄력적이 된 거예요? 탄력적이 된 거죠? 그럼 탄력적이 되니까 가격은 더 올라요? 덜 올라요? 탄 덜이잖아. 그 덜 올라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올라? 이만큼까지만 오르죠. 이만큼까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 수요곡선이 아니라 이 수요곡선이에요. 이 수요곡선. 그럼 공급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요만큼밖에 안 오르니까 수요자가 부담해야 될 세금이 노란 거에서 파란 거로 그만큼 어떻게 됐어? 줄었죠. 그래서 탄력적이 되니까 세금을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덜. 반대로 공급자는 세금을 더 많이. 이 원리입니다. 몰라도 돼요. 뭐만 기억나면 돼. 비도탄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다가 답답하니까 몇 개로 나눈 거예요. 308페이지에. 8개로. 그래 그래프 그려놓으니까 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밑에다 뭐라고. 기억부터 리을까지 말로 써놓은 거죠. 그럼 우리는 딱 몇 글자로 기억하시자고요? 비도탄돌. 그러면 이게 실제로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맨날 적어드리는 게 뭐냐면 이때 수요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하고 공급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금액. 그럼 이 금액을 계산하려면 일단 전체 부과된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조세 총액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거기에다가 밑에 이건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탄력성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밑에는 전체 탄력성을 집어넣어요. 수의 탄력성 더하기 공급의 탄력성 분의 항상 뭐가 결정하니까 상대적인 탄력성이 결정하니까 수요자 부담 부분에서 상대적인 건 누구예요? 공급이죠, 공급. 그래서 여기다는 공급의 탄력성 값을 집어넣으시면 이게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계산하고 싶으면 전체 조세 총액에다가 곱하기 밑에는 전체 탄력성이니까 뭐 수요의 탄력성 더하기 공급의 탄력성 하시고 위에는 상대적이니까 항상 누가 들어오면 돼요? 수요의 탄력성.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문제 10번 보세요. 오늘 문제 10번. 보시면 주택의 임대인에게 정부가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임대주택의 수요의 가입탄력성이 3이고 공급의 가입탄력성이 2일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크기는 각각 얼마일까요? 실제 구하라는 거죠. 아직까지 기출문제는 없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설명하는 건데 그럼 전체 조세 총액 수요자 부담하는 부분을 계산하고 싶으면 전체 조세 총액이 얼마니까? 100원 에다가 곱하기 전체 탄력성 수요 탄력성이 얼마예요? 3 공급의 탄력성이 2 그럼 요 위에 올라오는 건 수요자 부담 부분을 계산하고 싶으면 공급의 탄력성 들어오려 했으니까 2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럼 얘랑 약분되죠? 20으로. 그러면 20원에다가 2 하니까 40원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자 부담하는 부분을 계산하고 싶으면 100원에다가 뭘 곱해라? 전체 탄력성 3 더하기 2분의 상대적 탄력성이니까 수요 3. 그러면 얘랑 약분되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나와? 60원. 그러면 이게 누가 부담하는 거고? 임차인. 이게 임대인. 그러면 이것도 봐요. 수요의 탄력성이 얼마랬어요? 수요의 탄력성. 수요의 가입 탄력성 3. 공급의 탄력성은 2.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탄력적이네요? 수요가. 그럼 탄력적인 수요자는 세금 어떻게 부담해요? 덜 부담하잖아, 덜. 눈으로 보고도 몰라? 40원이 덜인 거지. 그 다음에 공급은 2니까 얘보다는 어떤 애예요?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인 애일수록 세금을 어떻게 부담하는 거예요? 더. 피도탄돌. 그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공부하실 게 뭐냐면 두 가지만 하자고 했으니까 310페이지 가시면 03번에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 효과 나와요.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그래서 우리 책은 이 내용을 뭐 토지세 부과 효과, 재산세 부과 효과, 양도세 부과 효과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냥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조세 동결 효과라는 게 뭔지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는 공평한 세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 조세 동결 효과라는 걸 양도세의 동결 효과, 아니, 양도세의 경제 효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평한 세금에 대한 문제는 재산세의 경제 효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세 동결 효과는 이게 영어로도 가끔 시험에 나와서 영어로는 락인 이펙트라고 부르는 애인데 영어를 절대로 잘해서가 아니에요. 적어드리는 거 시험에 영어로 나와서 그래요. 그러면 조세 동결 효과는 뭐냐면 배운 거예요,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와 공급은 둘 다 어떻게 된다? 그걸 조세 동결 효과라 부릅니다. 세금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수요도 공급도 감소해서 거래량이 동결, 줄어드는 걸 뭐라 그래요? 조세 동결 효과라 불러요.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조세 동결 효과는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효과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대부분 누구한테 내더라 이거요? 공급자한테 부과하더라 이거요. 공급자. 그럼 공급자들이 이 세금을 안 내려고 피하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급을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른다? 조세 동결 효과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매도인. 그럼 이건 수요자요, 공급자요? 공급자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동결 효과는 뭐예요? 양도세 동결 효과는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니까 공급자가 집 팔아 안 팔어? 안 팔아요. 양도세 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상승하겠죠. 이걸 무슨 효과라 불러요? 조세 동결 효과라 불러요. 이게 만약에 수요에서 얘기를 했으면 수요자가 세금 부과하는 건 취득세 같은 거죠. 그럼 취득세의 동결 효과는 뭐예요? 취득세가 갑자기 20% 내라고 해버리면 집 사 안 사? 전세 살지 뭐하러 집 사요?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택 수요가 확 줄겠죠.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조세 동결 효과라 불러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대부분 이 세금이 누구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공급자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공급의 동결 효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세금 종류에 따라서 동결 효과도 구별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형평과세 문제는 뭐냐면 형평과세 문제라는 건 그 양가로 2번에 3번 보세요. 양가로 2번에 3번. 세금을 부과할 때,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의 재산세를 부과했대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10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1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10%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럼 이게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한 거니까 이게 공평한 세금 아니냐 이거죠. 이런 세금을 우리는 정률세라고 그래요. 정률. 똑같은 비율로 세금 부과하는 거. 근데 정률세가 부과되면 이 사람은 내야 되는 세금액이 얼마예요? 10억. 아이씨, 100억에 10%인데 어떻게 1000만 원 나와? 100억에 10%면 10억이죠, 10억. 이 사람은 얼마 내야 돼요? 10만 원. 그럼 절대 세액은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주택 가치가 높은 이 사람이 크죠. 근데 이 사람은 10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10억쯤 세금으로 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냥 내기가 싫은 거지. 근데 이 사람은 1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얼마 세금 내라? 10만 원 세금 내라 그러면 혀깨 물고 죽으란 얘기예요. 목매로 가요, 이러는 사람들은 진짜. 세금 이만큼 나오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부담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세금이 더 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률세, 즉 주택가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오히려 누구의 세부담을 키운다? 저소득층들의 세부담을 더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의 종류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연봉이 100억인 사람한테는 세금 1%만 내. 연봉이 100만 원인 사람한테는 세금 30% 내. 이런 세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현실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걸 역진세라 합니다. 역진세. 즉 세금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어요? 응능과세잖아요. 응능.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해서 역진, 거꾸로 가서 내는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진세라는 건 현실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이런 정률세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키우니까 역진세는 아니지만 역진세적인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효과를 갖고 있어요. 즉 결국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래서 얘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공평한 세금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똑같이 세율을 냅시다. 이러면 그건 누구 논리요? 잘 사는 사람 논리예요. 자기가 덜 내려고. 그러니까 공평한 세금은 어떤 게 공평한 세금인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이 세율을 높아지고 적게 버는 사람이 세율을 낮아지는 누진세 또는 차등가세 같은 것들이 공평한 세금으로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문제 중에 9번이 좀 더 쉬운 거니까 9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9번.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를 인상시켰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있어요. 틀린 것. 1번 세금이 부과되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이걸 무슨 효과? 조세 동결 효과. 이게 그렇게 어렵나? 조세 동결 효과. 그래서 공급선이 어디로 가요? 좌측으로 이동하죠. 2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떻다?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세금을 인상해요. 그러면 완전 비도탄달이라고 했으니까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을 더 부담하죠?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더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을 다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했어요? 임대인. 그럼 임대인은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공급자. 그럼 공급자한테 부과한 세금을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다 낸다는 얘기죠. 그럼 부과당한 사람이 모든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럼 조세정가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2번은 맞는 표현. 3번 주택의 조세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서 생산자와 수요자에게 배분되죠.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흔들었어요? 비도탄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 세금이 누구한테 얼마큼 부과되느냐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4번 수요의 가입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임차인의 조세정가는 적게 발생한다. 왜? 탄력적인 애가 덜 부담하니까.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덜 내니까 임차인한테 전가되는 세금은 적어진 거죠. 4번도 맞았어요. 5번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그럼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덜 부담하겠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낸다는 얘기지 뭘. 누가? 임대인이. 그럼 누가 다 내야 돼? 임차인이. 그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도탄달만 알면 문제 다 풀어요. 그걸 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풀어. 바빠 죽겠는데. 7번 가시고 7번 하나 풀고 마무리도 했죠 뭐. 주택의 매도인에게 양도세를 중과했습니다. 아 그러면 양도세가 부과됐으니까 뭐가 발생하겠구나. 조세 동결 효과. 그럼 조세 동결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되겠구나. 상승. 에헤이.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세금이 부과돼서 공급이 줄어든다니까?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 이걸 무슨 효과? 조세 동결 효과. 문제 읽으면서 그걸 예상해야지 문제를 풀죠. 그 다음에 주택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이다. 아 그럼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구나. 비탄력적인 애가 누구예요? 수요. 그럼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수요는 어떤 애? 비탄력. 공급은 탄력. 그럼 수요는 세금을 더, 공급은 세금을 덜. 아,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프 그리세요, 안 되면. 그러다가 혈압받아서 쓰러져. 공급은 탄력적이라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 문제 읽으면서 이 정도는 유추에 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읽어봤을 때 뭔 소린지를 알아듣지. 그럼 1번. 양도소득세 납부 후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진다. 뭔 소리요 이게?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읽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양도세가 부과됐죠? 그럼 양도세 부과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비싸게 파는 대금이 양도세를 납부했잖아요. 그럼 양도세를 납부하고도 이 가격 오른 게 전에보다 더 많이 돈을 받은 거냐 이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양도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럼 납부한 돈이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세가 부과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서 감소해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으니까 올랐으니까 가격이 올랐으니까 양도세 내고 나서도 양도세 내기 전보다 받은 돈이 훨씬 항상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맞냐 틀리냐 이거죠. 항상이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찾아낼 수는 있는데 지금 가격 얼마 올랐어요? 몰라. 세금 얼마 냈어? 몰라. 그래서 세금은 2천만 원 냈는데 가격은 1,000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 이거는 양도세 납부한 다음에 실제로 받는 대금이 전에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3억에 팔 수 있었던 거를 3억 1,0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양도세 올라서 양도세 납부해서 가격을 올려갖고 그래서 3억에 팔 때는 세금 한 푼도 안 냈는데 3억 2천에 파니까 2천만 원 세금 낸 거예요. 그럼 얘는 실제로 받는 돈이 얼마? 3억. 얘는 얼마? 2억 9천. 그러면 양도세 납부 후에 실제로 받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항상?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 왜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말이 생략돼서 그런 거예요. 양도세 납부 후 뭐로 인해서 조세 동결 효과에 인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상승하니까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대금은 전에보다 항상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가격 오른 거랑 세금을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가격은 항상 올라가죠. 근데 실제로 받는 대금을 물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양도세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 거래량은 는다. 조세 동결 효과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거래량도 줍니다. 3번 양도세 중과 후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게 조세 동결 효과요. 4번 양도세 중과 효과는 매도인보다 매수인한테 더 크게 작용할 거다. 이거 뭐로 확인하시면 돼? 비도탄돌. 수요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비탄력적. 공급은? 문제 읽다가 아까 정리해놓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양도세 부과로 인한 세금 귀착의 크기는 수요자한테 세금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 수요자가 세금의 효과를 더 크게 작용받는 거죠. 그럼 4번은? 맞았네. 비도탄돌. 5번. 매도인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가격에 대해서,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를 세 글자로 뭐라 불러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느냐. 그럼 민감하다는 얘기는 뭐요? 많이 변한다는 얘기고, 민감하지 않다는 건 적게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요?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그럼 5번은 탄력성 개념 물은 거예요. 그럼 아까 공급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탄력적. 수요는 비탄력적. 그러면 탄력적인 공급자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는 얘기고, 비탄력적인 수요자는 민감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뭐. 탄력성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뭐 하셨대요? 아, 민법 하셨겠지 뭐. 민법은 90점쯤 맞으면 되죠. 뭐. 집에 가서 할 거 되게 많죠? 박 터지게 하세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